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나갈 거는 재무 상태 그리고 재무 상태표 35쪽이네요. 3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5쪽에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표. 우리 재무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재무 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재무 상태라고 하고, 재무 상태표는 그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재무제표, 나타난 표, 그걸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 상태란 일정 시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재무 상태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정 시점 정보야, 시점. 일정 기간이 아니라 지금, 점, 오늘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다. 재무 상태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다.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재무 상태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에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할 거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재무 상태표, 요 네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뭔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자산의 정의, 자산이란,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돈을 자산이라 그랬죠.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자금,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그게 자산이야. 그러니까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것이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자산에 대한 정의는,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채권을 총칭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재화란 뭐냐? 재화는 재화는요, 쉽게 얘기하면 재물, 화물, 화물을 합쳐서 재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화는요, 눈으로 보면 보여, 안 보여?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도구들, 그런 걸 재화라 그래. 그 유형, 형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형태가 있는 걸 유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학원을 생각해봐. 우리 학원도 하나의 기업인데, 학원에서 영업활동이 뭐야? 학원 입장에서 영업활동은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업활동에 이용하는 게 어떤 것들이야? 자,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 의자, 그죠? 칠판, 탁자, 마이크,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수업하는데 이용하는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런다? 재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았죠? 그런 게 다 자산이야,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건 뭐야? 채권은 그냥 받을 돈이죠.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 그걸 채권을 총칭한 것을 자산이라고 해. 이러한 자산은 기업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미래는 경제적이라는 건 돈이에요. 경제적이 뭐라고요? 돈. 이건 돈을 얘기하는 거고. 효익은 뭘까? 효익은 돈을 버는데 효과적이다, 이 소리지. 그러면 돈을 버는데 효과적인 게 뭐야?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자산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자산이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돈을 버는데 능력이 없다, 돈 버는 능력이 없다, 그런 건 자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잠재력이라고 얘기해요. 잠재력. 알았죠? 그런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산은 다음같이 정의한다.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권리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권리가 존재해야 돼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아셨죠? 그럼 권리라는 건 뭡니까? 권리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잠깐만 쳐다보세요. 권리. 여러분들, 요 학원 앞에 보도가 있잖아요. 그 보도를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근데 그 권리는 여러분들만 걸어갑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 다 같이 공유합니까? 여럿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권리가 아니라고. 알겠죠? 권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권리는 그렇지, 나만 할 수 있는 권리.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권리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권리. 여기서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자, 우선 두 번째는 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진 권리여야 돼. 그러니까 권리가 그냥 권리여서는 안 돼.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권리여야 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일산대교 아시죠? 일산대교. 요새 엊그저께 보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일산대교는요, 유료예요. 그게 원래 민자가 투자해갖고 이렇게 다리를 건설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민간 자본이 회수될 때까지는 그 다리를 유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 그 유료가 돼. 그 일산대교의 그 주인이 누구냐?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 됐어요? 여러분들 일산대교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냥 가는 건 아니죠. 돈 내고 가야 되지. 그렇죠? 돈 내고 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의 자산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일산대교를 건너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의 자산이 되는 거야. 이해갔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행주대교 아시아요? 행주대교? 그 길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럼 누구든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죠. 다 권리를 갖고 있죠.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산대교는 어떤 특정인의 자산이 아닌 거야. 그건 국가 소유지. 그렇지만 일산대교는 특정인의 자산이라는 거야. 그건 국가 게 아니라고. 국민연금 거야. 근데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뭐 유료에서 무료로다 이렇게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그 주변 사람들은 좋겠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돈 안 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국민연금은 누구 거야? 그거는 국민 거거든. 그럼 그거는 국민의 다리라고. 그걸 유료화시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은 손해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득이 될 수 있어도. 그렇죠? 그게 여기서 권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돼야지 자산이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건 자산이 될 수가 없어. 이해 갔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이 권리는 누가 통제를 해야 돼? 기업이 통제를 해야 돼. 누가 통제한다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일산대교를 건너가는데 차가 착 갔어요. 근데 탁 세우고 돈 내고 가래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개겼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게 도로인데 왜 돈을 내고 가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못 건너게끔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야 자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의를 충족해야 돼. 첫째, 자산은 권리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리가 그냥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리여야 한다. 알았죠? 그리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야. 통제를 하면 배타적인 권리가 있고 효율적인 통제권을 갖는 거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게 통제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충족이 되면 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제 장부에 기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장부에 기장을 해야 되겠죠? 장부에 기장을 해야 돼. 장부에 기장하는 걸 인식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인식이라는 말은 장부 기록이에요. 장부에다가 자산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기간이잖아요.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지금
자산이 되려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자산이라는 거야.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야? 과거지? 여기는 과거죠? 과거 맞아요? 여기는 뭐예요? 미래죠? 여기는 미래입니다. 됐죠? 지금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과거에 이미 취득이 되어 있어야 돼. 취득이 완료되어 있어야 돼. 이해갔습니까? 취득이 완료되어 있을 것. 됐죠? 그리고 그 취득한 자산이 현재 지금 우리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 통제. 이해갔습니까? 자, 다시. 요 지우개 1년 전에 내가 1,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살 때 현금 지급했으니까 장부에 1,000원 해갖고 지우개가 1,000원이라고 장부상에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요 지우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우개는 우리 학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하다. 그럼 지금 통제가 가능한 거죠? 요거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이 지우개는 앞으로 수업 활동에 전혀 쓸 수가 없다. 이거 폐기물이다. 그러면 자산이 아닌 거야. 그러면 자산이 안 되는 거야. 취득은 과거에 했고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이용해서 미래에는 뭐 해야 돼?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그럼 이 지우개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수업 활동에 이 지우개를 이용할 거죠? 이용합니까?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지우개가 기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해. 나만 쳐다보지 말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래에는 이 지우개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효익을 유입할 수 있죠. 돈을 벌 수 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자산으로 써야 돼. 지금 자산으로 쓰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다 얼마라고 쓸 거냐 이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이 1,000원은 언제 기록돼 있어? 1년 전에 1,000원이라고 장부상에 써 있는 거 아니야? 근데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지우개 값이 1,000원이야? 중고가 됐잖아. 1,000원 아니자 1년 썼잖아. 그럼 이 지우개 값을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 그죠? 가격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 가격을 정하는 걸 측정거래 또는 평가. 측정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이걸 정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 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첫째, 여기다 금액을 써야 돼. 첫째, 1년 전에 장부상에 얼마라고 돼 있어 이거? 1,000원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거 장부를 안 뜯어 고친다. 그냥 1,000원을 그냥 그대로 쓴다. 알았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얼마 써? 1,000원. 그 다음에도 얼마 써? 이렇게 쓰는 것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취득원가법. 아셨어요? 이 취득원가법은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두 가지 장점만 설명합니다. 장점 두 가지. 첫째, 평가가 측정 방법이 용이하다. 용이하다 뿐이야 이게. 그냥 배 1,000원 쓰면 되는 거니까. 계산 과정이 간단하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두 번째, 신뢰성이 높다. 검증 가능하다. 객관적이다. 이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 그대로 1,000원 써도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게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거지. 믿을만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원가법은. 알았습니까? 근데 얘는요 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 단점이 뭐냐? 이 지우개가 1년 전에 1,000원이면 지금도 1,000원 그러면 문제지. 이 지우개에 적절한 가격을 표시하지 못한다. 현행 가치를 반영할 수가 없다. 문제죠? 그래 안 그래요? 문제 맞죠? 두 번째는 이 지우개는 지금 원가로 표시되어 있지. 원가. 과거 원가가 대응되죠. 근데 지금 이 지우개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지. 그러면 이 지우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현재 발생하는 수익이야. 1년 전에 게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수익이지. 근데 수익은 현재 발생하는 수익인데 원가는
1년 전에 원가가 대응하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지금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괴리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아셨어요? 두 가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다가 1,000원이라고 써. 이게 원가법이야. 그럼 내년에도 얼마라고 써? 1,000원. 그 다음에도 얼마라고 써? 1,000원. 언제까지? 언제까지 1,000원이야? 지우개가 없어질 때까지. 알았습니까? 됐죠? 이런 걸 원가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원가를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써. 자, 원가는 믿을 수가 없다. 왜? 이거 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쓰고 싶다. 그럼 이 지우개가 중고인 상태지? 그러면 중고인 상태에서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걸 측정해야 되겠죠? 어디 가야 돼? 시장 가야 돼. 근데 1년 전에 시장 가면 안 돼. 그건 새거 시장이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시장은 어디 시장 가야 돼? 중고 시장 가야지. 그죠? 중고 시장 가는 거야. 중고 시장 가서 물어보는 거야. 저기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봐요. 요거랑 비슷한 지우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우개가 얼마예요? 하고 물어봐. 얼마? 뭘 째려봐. 얼마냐고 묻는데. 800원이래요. 얼마라고요? 800원. 아, 그럼 내가 이거랑 똑같은 지우개를 지금 산다면 800원이면 산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우개는 800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지우개를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800원. 이게 지금 사면 800원이니까 현행 가치를 반영한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시가라 그런단 말이야. 이런 걸 시가라는 거야. 시장 가격. 알았어요? 근데 이 시가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시가는 두 개예요. 원가는 하나지만 시가는 두 개야. 봐봐. 자, 이거 800원이라고 했죠? 에? 그럼 내가 갑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 자, 저기 사장님, 이거 제가 팔 거예요. 아까 보니까 800원이라고 하던데 800원 주세요. 팔 겁니다. 800원. 800원에 사 안 사? 안 사? 웬만하면 사. 웬만하면 사야 돼. 그래야 띠란 거지. 안 사? 끝까지? 그럼 얼마면 살 건데? 600원. 600원밖에 안 쳐준다는 거 아니야. 왜? 이 사람도 남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살 때는 8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팔을 때는 6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이해 갔죠? 됐습니까? 이것도 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600원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어떤 걸 써야 되냐고. 사는 가격을 써야 돼? 파는 가격을 써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자산은 다 파는 가격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거를 쓰느냐면 만약에 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면 모든 자산은 다 집기비 보면 다 팔아야 돼. 그래갖고 현금화 시켜야 돼. 그래갖고 청산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파는 가격을 써야지. 사는 가격을 쓰면 가서 사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자산은 전부 다 파는 가격을 시가로 해. 이걸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 그래. 그러니까 뒤에 가면 배워요. 뭐라 그런다고요? 순실현 가치.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쓰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이거를 쓰는 게 딱 하나 있어. 요거 써야 돼.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런 걸 시가라고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네 가지. 첫째, 과거 거래 결과로 이미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현재 기업이 지배하에 두고 대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기업에서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모할 수 있어야 돼. 측정이 뭔지 알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산의 분류. 그럼 자산은 어떻게 분류하냐? 자산은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영업활동에 이용하는데
이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이용하고 없어진다. 그럼 이걸 유동자산. 12개월을 초과해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비유동자산.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됐나요? 요거 유동 비유동은 구분하는 기준이 12개월을 기준으로 해. 일단 알겠습니까? 12개월 이내는 유동, 12개월이 초과되면 비유동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세 번째 자산의 항목. 자산의 항목 여러 가지 이름. 자, 페이지 몇 페이지? 35쪽에 이거 여러 번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5쪽 봅니다. 35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자산의 항목이라고 나오죠. 예? 그게 이제 개정 과목이 나왔는데 개정 과목에다가요 이름이라고 써요. 여기다 개정 과목 가로 열고 이름. 개정 과목이 이름이야. 자, 언제 어떤 이름을 쓰느냐라고 하는 거야. 현금. 뭔지 알죠?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건 더하는 거야. 현금하고 현금의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다 더한 걸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요거 별표시.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 번 읽으세요. 자, 한 장 뒤로 넘어가 봐요. 뒤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어지죠? 예, 이거 최소한 여러분들이 10번 정도는 읽어야 돼. 자, 이랬을 때 이런 거 다 읽어야 돼. 그래야지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자 밑에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 자, 부채에 대한 정의. 부채는 뭐예요? 부채는 갚는 거죠. 예, 부채는 남의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닙니다. 예, 갚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채란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현금이나 또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돈이에요. 자산이에요, 이거 자산. 자원으로 갚아야 할 채무, 빚. 그래서 부채는 경제적 효익의 미래 희생이다. 경제적 효익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산이야. 경제적 효익은 자산을 의미하는 거야,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산은 돈을 버는 데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산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산은요,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이용이 되지만 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이용이 돼요. 그래서 자산을 이용하는 곳은 두 가지예요. 어디? 돈을 버는 데도 이용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이용해요. 그래서 부채는 나쁜 거라고. 왜? 부채로 인해서 자산이 희생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채는 안 좋은 거죠. 알았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러한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부채에 대한 인식. 부채는 어떻게 인식할 거냐? 여기 이 인식이 뭐라 그랬어요? 인식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예, 부채를 언제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현재입니다. 지금 부채가 되려면 여기는 과거죠. 과거. 예, 여기는 미래. 지금 부채가 되려면 이 소리야. 그러면 사건은 이미 발생하고 있어야 돼. 과거 사건이야. 근데 이 과거 사건이 그냥 사건이면 안 돼. 무슨 사건이냐면 의무 발생 사건이어야 돼. 무슨 사건이라고요? 의무가 발생해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무 발생 사건.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이 지우개 1년 전에 1,000원을 주고 사면서 현금 결제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잖아. 현금 결제했는데 무슨 의무가 있냐. 돈 주고 샀는데. 그죠? 그러면 과거 사건이지만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잖아. 그게 이거는 부채가 안 되는 거야.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사건은 과거 사건이고 의무가 생겨야 돼. 다시.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어. 근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 외상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의무가 발생된 사건 맞죠? 그렇습니까? 근데 날짜가 지나면서 여기서 700원을 상환했어요. 갚았어요. 그리고 날짜가 지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현재 의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까? 얼마가 존재합니까? 그러면 300원이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무슨 의무여야 한다? 현재 의무여야 한다는 거야. 알았죠? 됐죠? 사건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의무는 현재 의무로 존재해야 돼. 그리고 이 의무는 어떻게? 앞으로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지. 그게 미래에 이 의무로 인해서 뭐가? 자산이 희생돼야 돼. 경제적 효익이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뭐 돼야 돼? 유출, 나가야 돼. 자산이 돈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300원은 언제 갚아? 300원은 앞으로 장사하면서 갚으면 되잖아. 그렇죠? 생긴 건 언제 생겼어? 과거에 생겼잖아. 의무가 과거에 생겼죠? 근데 그 의무가 현재까지도 존재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장사하면서 갚아야 되지. 그럼 그게 부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사건은 과거 사건. 발생한 의무가 무슨 의무다? 현재의 의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의무. 사건은 과거 사건. 의무는 현재의 의무. 됐어요?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야 돼.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액을 알아야 돼. 얼마냐? 금액. 세 번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사건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의무는 현재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에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죠. 아셨죠? 자, 두 번째, 그럼 부채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역시 마찬가지야. 부채도 상환해야 되죠. 이 상환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한다. 그러면 부채를 결제할 날이 빨리 돌아오는 거죠. 이걸 유동부채. 유동부채. 그리고 기간이 좀 길다. 1년 이상 초과한다. 그럼 이거는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 부채 항목 몇 페이지? 36쪽. 맨 밑에 보면 부채 항목 있죠? 뭐부터? 외상매입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쭉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별 표시해서 여러 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자본. 자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요. 어렵기는 대빵 어렵고요. 시험 출제는 빈도가 낮고요. 그래서 자본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합계에서 다른 사람 줄 거를 부채 합계라 그러죠. 부채 합계를 차감한 잔여 지분. 이걸 자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본이란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 지분이며, 소유주, 주주 지분, 지분이야. 기업의 잔여 지분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자산, 잔여 지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 등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 그러면 자본이 나와. 이때 이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잔여. 잔여란 말이 뭐야? 잔여. 남아있는 지분 또는 이거를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자산. 요거를 총자산에서 남 줄 거 준 남는 게 순자산. 자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본의 분류. 자본은 어떻게 분류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의 분류. 자, 첫째 우선 자본은 납입자본. 납입자본이라는 게 있어. 납입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야. 입금 받았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야. 여기 자본과 자본잉여라는 말이 뭐예요? 잉여. 잉여는 남아있다는 거지. 남아있는 게 잉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런 얘기예요. 잡아요. 주식이 액면이 100원짜리인데 이거를 내가 120원을 받고 발행을 했다는 거야.
100원짜리를 120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온 돈은 120원이잖아요. 그죠? 이때 100원은 액면금액, 이거는 자본금이라고 하고 그 자본금을 초과해서 받은 돈, 남은 돈, 그거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 이해갔죠? 예, 그걸 우리는 합쳐서 그냥 자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이거는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그렇게 다시 말하면 자본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소.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못하는 것들.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것들로 구성이 돼. 복잡해. 여기에는 자본 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은 뭘 말하는 거냐? 우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대체 기타 포괄손익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실현 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손익? 미실현 손익이야. 자, 여러분들 미실현 손익은 무슨 말이게? 말 그대로 읽으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손익은 발생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실현 손익. 근데 회계상에서는 이 미실현 손익을 미실현 손익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뭐라 그래? 기타로 분류하는 거야. 기타라는 게 뭔지 알죠? 기타가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잡탕구리. 기타. 알겠습니까? 포괄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1년 전에 아파트를 1억을 주고 샀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1억이죠. 근데 1년이 지난 오늘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더니 1억 5천이다. 그러면 지금 자산 가치가 5천만 원 늘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손익이 발생한 거야. 자산이 5천만 원 증가했으니까 손익은 생긴 거야. 얼마가? 5천만 원 벌은 거지. 그지? 근데 이걸 진짜로 벌은 거야? 아니거든. 자산 가치가 올라서 손익은 5천만 원이 생겼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실현해? 그치?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그때 실현이 되겠지. 그러면 처분하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를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손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못한 거다. 그럼 언제? 미래에 가서 실현될 거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타 포괄손익. 알았습니까? 이 기타 포괄손익은 중요합니다. 요거. 자, 여기에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에는 자, 6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6가지로 외우시면 편해요. 자, 6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6가지로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기, 해, 파. 제재기, 기해, 파. 제재기, 기해, 파. 그냥 쉽게 제기차기 해봐. 제기차기 해봐. 그러면 돼. 알았죠? 제기차기 해봐. 이 소리야. 자, 그럼 여기서 요 재는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 이 재평가 잉여금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아파트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야? 1억 5천. 그러면 지금 자산 가치가 5천만 원 올랐잖아요. 이걸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액을 재평가한 거야. 알았죠? 그럼 요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지. 그다음 재측정 요소. 재측정 요소. 이게 원래 재측정 요소가 아니야, 이게. 앞에 말이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이 재측정 요소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해요. 이거는요.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퇴직급여를 발생할 때. 예, 그때 나오는 거야.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 기는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근데 이게 기타 포괄손익인데 누구 거냐? 주식과 관련된 거야. 주식과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이야. 아셨죠? 원래 주식은 평가손익이 생기면 다 이익 손실로 바로 봐요. 실현된 걸로 봐버려요. 근데 어떤 주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상장은 아직 안 됐는데 미상장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2, 3년 뒤에 상장을 할 거라 하더라. 그럼 비상장이잖아. 그래서 미리 투자를 했어. 100만 원 주고 샀어. 이 회사 주식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회사 주식은 지금 매매가 돼, 안 돼? 매매가 돼. 비상장도 매매가 돼. 아, 인터넷 들어가 봐. 비상장 주식하고 쳐봐봐. 그게 가면 가격 다 나와. 예. 네, 그렇죠. 그거 사야지 돈 벌지. 근데 까딱 잘못하면 망해. 왜? 상장한다고 했다가 상장 포기 그래버리면 망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샀어. 에? 언제? 한 달 전에. 근데 한 달 뒤에 딱 보니까 이게 지금 120만 원 된 거야. 20만 원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이 20만 원 이익이야, 이익 아니야? 이거 아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 이해갔죠? 그리고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팔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언제 팔 거야? 상장하면. 그럼 장기간 보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처분할 때까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알았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주식 있잖아.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샀다. 에? 오, 보니까 지금 120만 원 됐다. 20만 원 올랐어, 안 올랐어? 올랐지. 이건 그냥 수익이 된 거야. 이건 내가 지금 당장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수익으로 실현된 걸로 보는 거야. 안 팔았어도 실현된 걸로 본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기자 하나 더 있죠. 이 기자는 기타, 똑같아. 기타 포괄 손익이야. 근데 얘는 뭐에 대한 거야? 얘는 사채에 대한 거야. 사채. 그러니까 주식과 사채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 분류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해는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자, 이 해외 사업 환산 손익도 미실현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에 애우진 않아도 돼요. 해외 사업. 우리 회사가 이번에 LA에다가 지사를 오픈하잖아요. 그럼 LA에 사무실을 오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자본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자본 1,000달러를 보냈다고. 몇 달러? 1,000달러. 그럼 1,000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1,000달러로 바꿔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낼 당시에 1달러가 1,000원이야. 1달러가 얼마라고요? 1,000원. 그러면 1,000달러면 얼마야? 100만 원.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그럼 100만 원이야. 에? 그럼 100만 원을 1,000달러로 바꿔서 보냈어. 그래갖고 LA에다가 사무실을 오픈을 했다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 오픈한 지가. 그럼 1년이 지나면 그냥 1,000달러는 그냥 1,000달러지? 변하는 거 아니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달러가 1,100원이야. 달러당. 내가 보낼 때는 100만 원 보냈고 근데 지금 환산해 보니까 얼마야? 지금 110만 원이야. 왜? 환율이 올라가지고. 얼마? 10만 원. 그럼 이 10만 원은 이익이야? 이거 이익 아니거든. 아직 이익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이익이야? 그렇지. 뭘 팔아? 철수하고 와야지. 그죠? 사무실을 철수하고 돌아오면 그때 자본을 현금화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때 가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미실현 손익이라고 해요. 됐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파는요. 파생상품 평가손익.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파생상품 평가손익이라는 게 있어. 이게 원래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아니야. 요 앞에 또 말이 있어.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 이게 하나야. 한 글자야. 굉장히 있죠. 18글자야. 아니 16글자.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 이게 하나의 계정이야. 근데 그거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파생상품 평가손이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뭐 요거 재재기 기회봐 이게 미실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그러면 바로 탁 나와야 돼.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하는 것은 재재기 기회봐. 아셨죠? 됐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본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익잉여금. 무슨 잉여금이요?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여기도 잉여금이고 여기도 잉여금이죠. 똑같죠? 근데 여기는 자본이 붙었고 이익이 붙었잖아. 이것도 남은 돈이고 이것도 남은 돈이야. 근데 얘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남은 돈. 이거는 장사해서 남은 돈.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익잉여금은 다른 말로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모여서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익잉여금은 뭐라고요? 그동안에 단기 순이익이 모여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누계가 뭐야? 누적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야. 알았죠? 그동안에 단기 순이익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한다? 이익잉여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같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4번에 재무상태표.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죠. 재무상태표란. 자, 기업이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자산이죠. 그리고 그 자산의 조달 원천인 부채와 자본의 현황을 보고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무 상태란 자산, 부채, 자본을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 재무 상태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있어요. 이게 재무 상태표의 유용성, 기능입니다. 기능. 재무 상태표의 기능. 재무 상태표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첫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미래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래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갈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야. 두 번째,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위험에 관한 정보를 줘요. 안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재무상태표. 기초재무상태표는 1월 1일 날 영업하기 전에 작성하는 거죠. 예. 차변에 뭘 써요? 차변에 자산 항목을 씁니다. 그럼 대변에 뭘 써요? 부채 항목을 쓰죠.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 나와요? 그렇죠. 그게 자본이죠. 그 금액이 자본이 60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식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면 돼? 차변은 이꼴 대변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산은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자본.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하는 등식이 나오죠. 자, 이러한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정 기간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장사를 했어. 그럼 장사가 끝났을 때 이 재무상태표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변동했느냐 봤더니 기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산이 얼마로? 150원으로. 자산이 얼마 됐다고요? 150원. 보세요. 자산이 얼마였는데 100원이 있었는데 얼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자산이 증가했지? 얼마 증가했어? 50원 자산 증가했죠? 이때 자산이 증가한 50원이 결국 일정 기간 동안 번 돈이죠. 벌은 돈이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수익이라 그런 거야. 이게 수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익이 50원 발생한 겁니다. 부채는 어떻습니까? 자산이 150원인데 여기 부채는 60원이 됐다는 거야. 그럼 부채는요? 원래 얼마였었는데? 40원이었었는데 얼마 됐어요? 60원 됐죠? 그러면 40원이 60원 됐으니까 부채도 증가했죠? 얼마 증가했어요? 20원.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그만큼 더 끌어왔다는 거죠? 그게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이거는 비용이에요. 쓴 돈이에요. 비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50원 벌고 20원을 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순수하게 남은 것은 얼마 남았어요? 순수하게 남은 건 얼마입니까? 순수하게 얼마 남았어? 30원 남았죠? 아, 그잖아. 50원에서 20원 빼면 30원 남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30원이 자기 자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얼마였었는데? 60원이었는데 지금 자본은 얼마가 됐어요? 90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60원이 90원 됐으니까 얼마 증가했어요? 30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원이. 이해갔습니까? 이게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식은. 자,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두 번째, 자본 등식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죠? 그럼 요 당기순이익을 나오는 거야. 요게 제일 중요한 식이야. 요게 제3법. 요게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 제3법. 요 제3법은 이거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잠깐 봐요. 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서 30원은? 30원은 어떻게 계산한 거야? 얼마에서 얼마 뺀 거야? 90원에서 60원 뺀 거지. 60원에서 90원 빼면 마이너스게.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거죠. 그래서 이 등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집니다. 보세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얼마에서? 90원에서 기초자본 얼마? 60원을 뺀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39쪽입니다. 39쪽에 보겠습니다. 자, 39쪽에 문제 5번이죠. 5번을 봅니다. 다음 과목 중 자산은 A, 부채는 P, 자본은 K. 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산은 자, 부채는 부, 자본은 자본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박스 보세요. 박스에서 11번을 보세요. 11번의 이름이 누구야? 자본금이라고 나왔나? 그럼 그 가로에다가 자본이라고 써. 그럼 걔만 자본이야? 그럼 나머지는 자산 아니면 부채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현금부터. 현금은 자산이죠? 밑으로 봅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 뭐냐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럼 외상값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자산인 거야. 자, 미수금. 미수금도 받을 돈이지 아직 안 받았다는 거야. 자, 근데 이 미수금은 뭐냐면 여기 잠깐 미수금은 외상으로 파는 건 맞아. 똑같아. 근데 상품이 아닌 거. 상품이 아닌 거니까 뭐야? 뭐 토지나 건물이나 뭐 기계장치나 뭐 비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팔고 대금을 안 받은 거야. 그걸 미수금 그러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출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비품을 팔고 외상으로 하면 미수금. 알았어요? 토지를 팔고 외상으로 하면 미수금. 기계장치를 팔고 외상으로 하면 미수금. 알았죠?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기 대여금. 이건 꾸준 빌려준 돈. 대여, 빌려주다. 자, 그 다음 기계장치. 자산이죠?
지급어음. 이거 지급어음은 약속어음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야. 어음. 그럼 어음댁은 갚아야 되죠? 이게 지급어음 부채입니다. 소모품 자산이에요. 소모품은요 사무용품이에요.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용품. 아셨죠? 사무용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볼펜, 노트, 칼 뭐 그런 것들 되겠죠. 자, 건물 자산이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자산입니다. 아주 부채입니다. 갚아야 되니까. 외상매입금은 부채다. 자, 거기 미지급금 있나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도 외상매입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지급이라는 얘기는 아직 지급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품을 사고 지급을 안 하면 외상매입금이야. 상품이 아닌 거를 사고 대금을 지급을 안 하면 이건 미지급금이라고.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 미지급금.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본금은 되고 선급금.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이건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거예요. 여기 잠깐 봐요. 선급금. 선급이라는 말은 이 선급이라는 말은 선급 미리 지급했다는 거죠. 이해하는 게 좋아. 선급은 미리 지급한 거지. 그럼 미리 지급한 거는 날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날짜가 안 된 거야. 날짜가 안 됐는데 미리 줬다는 거야. 그럼 날짜가 안 됐는데 줬으니까 선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미경과분이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런다고요? 미경과분. 그러니까 날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미경과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선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선급금은 이거는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이게. 알았죠? 미리 지급한 거니까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그럼 이거의 반대는 누구냐? 선수예요. 이거의 반대가 뭐라고요? 선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날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야. 아직 날짜가 안 됐는데 미리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경과분이라 그래. 미경과분. 그러면 이 선수는 남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채가 되는 거라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가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 계약금을 미리 주고받은 거야. 그래서 지급한 사람은 자산이고 그 돈을 미리 받은 사람은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자산이죠. 그 다음에 20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것도 자산이에요. 거기다 하나 써놔요. 그 밑에다. 주식과 사채. 그러니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주식이나 사채를 가지고 있을 때 쓰는 이름이야. 알았죠? 주식과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름을 주식사채라고 안 쓴단 말이야. 그 이름을 뭐라고 써?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런다고. 알았어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했다. 매입했다. 그럼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이름을 써야 된다고. 주식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부채죠. 빌린 돈. 8번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자산이죠. 이 당좌예금은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제도가 당좌예금이에요.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예금제도가 당좌예금. 상품, 자산. 자, 여기 잠깐 상품. 여러분들 상품. 이거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 돼. 상품은 항상 앞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되냐면 판매용이라는 말이 붙어요.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다 상품이에요. 판매용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번데기 장사가 뭘 팔아? 번데기. 그럼 번데기 장사꾼 입장에서 번데기는 상품이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 다시. 가구점에서 뭘 팔아? 가구점에서는 가구 팔아? 책상 의자 안 팔고? 책상 의자도 팔아? 그러면 가구점 입장에서는 책상 의자가 뭐야? 상품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상 의자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품 그러거든. 우리가 쓰려고 책상 의자를 사니까. 이해 갔어요? 아셨죠?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 건설회사는 땅을 사서 대장동 땅 말고 그거 요새 말이 많죠.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해서 팔지.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뭐가 돼? 상품이 되는 거라고.
토지 건물이 무조건 토지 건물이라는 거 아니야.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조해서 팔잖아요.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뭐야? 상품이야.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이름을 뭐라 그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쓴다고. 근데 걔네들은 상품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비품. 비품은요, 영업용이에요. 비품은 자가사용이죠. 예, 영업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비품이야. 책상 의자는 비품이야. 책상 의자는 비품입니다. 또 뭐 전화기, 캐비넷, 컴퓨터 이런 건 다 비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 받으러움은 자산이죠.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건 통합 계정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현금.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처리하는 거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통합 계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선수금, 아까 설명했죠. 선수는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부채라는 거죠. 선수금은 부채다. 됐나요? 자, 그러면 6번까지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에 우리 기초 과정에서 이거 작성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과정에서 원래 작성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거 작성 하나 해볼게요. 자, 한국은 2001년 1월 1일에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자본금이 50만 원이라는 얘기야. 50만 원 갖고 장사를 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런데 20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이게 재무상태표야. 이게 T자입니다. T자. 여기 차변, 이쪽이 대변이거든요. 예? 그럼 차변은 누구 써요? 차변은 자산하고 금액을 쓰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금액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산 쓰고 부채, 자본은 여기다 쓴다는 거죠. 이게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책에다 직접 하세요. 책에다 직접 해버려요. 자, 제일 먼저 현금. 현금인데 그 옆에 보면 당좌예금이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따로따로 쓰지 말고 어떻게 묶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재. 다 쓰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약어로 써 그냥. 당기손익 하고 꼴랑지 매겨. 예, 얼마예요? 40만 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외상매출금은요. 여기다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거를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써요. 무슨 채권이요? 매출채권. 뒤에 가면 매출채권으로 배워. 그럼 이 매출채권일 때에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받으러움이 없잖아. 그러니까 외상매출금만 쓰면 돼. 얼마? 35만 원. 자, 그 다음에 상품. 상품도 자산이죠? 차변의 상품. 얼마? 45만 원. 그 다음에 건물도 자산이죠? 그러면 건물도 차변에다 써요. 건물 얼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부채잖아. 외상매입금부터는 부채니까 대변에다 써야 되는데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 매입채무라고 해. 그래서 그 외상매입금 옆에 보면 지급어음 있잖아요. 그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쳐서 쓰는 거야. 그거를 매입채무라고 하는 거 합쳐서. 알았죠? 예, 그걸 통합계정이라 그래. 그럼 얼마요? 105만 원. 그래서 여기 매입채무는 105만 원. 이 매입채무 안에는 누구누구가 들었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합쳐진 거야. 이런 걸 통합시켰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단기 차입금. 자, 얼마? 60만 원. 부채야. 끝났어. 그럼 이건 차변의 자산, 이건 부채죠. 그럼 여기 누가 있어야 돼? 이제 자본금을 써야 되는 거야. 자본금. 그럼 자본금은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 50만 원. 봐봐, 여기 자산 쓰고 부채 쓰고 자본 쓰잖아. 에? 이게 다 자산이고 이게 부채야. 자본금 얼마라고요? 50만 원. 자, 이렇게 썼을 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럼 차변합계를 더하면 얼마야? 차변합계를 더하면 220만 원. 대변합계는 215만 원. 얼마 차이나? 5만 원 차이 나는 거 여기서 써야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당기 순이익. 얼마? 5만 원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감을 하면 합계 금액은 220만 원. 여기도 220만 원. 이렇게 마감하고 끝나는 거죠.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 자,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기말자산. 기말자산이야. 이거를 기말부채. 이거를 기말자본. 이게 기말자본이야. 아셨어요? 그럼 여기에 이거는 뭐야? 기초자본. 이거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기말자본은 당기순이익을 포함시키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야. 빼버리면 기초자본이 되는 거고. 알았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